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상원외교위원회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 첨단 기술 수출은 67.3%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INDOPACOM이 감지한 중국군의 비정상적 활동이었습니다. 대만 해협 주변 중국 해군 기동이 지난 6개월간 43% 증가했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60일 이내로 평가되었죠.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분석관들은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군사방산 능력이 대만 방어 전략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자국 군사작전의 후방 기지로 포함시키려 했고 중국은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한다며 압박했죠.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동맹의 패러다임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리아 인도 태평양 담당 선임 보좌관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25% 초안 문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경제 포진이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손이 떨렸어요. 이 문서 한 장이 한미 관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직감했죠. 워싱턴의 화창한 봄날과 달리 제 마음은 이미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의 단일 전구 기밀 전문을 번역하는 동안 위장이 꼬이는 느낌이었어요. NSC에 공유할 PDF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한반도를 자신들의 군사작전 범위에 포함시키려 했죠. 아시아 담당 분석관 케이틀린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 계획이 아니에요. 청와대 내부 발언 보고서를 검토하다 한국 대통령 측근의 일본이 움직였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윌슨 센터의 한반도 전문가 리사 김과 통화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결단의 시간을 맞이했군요. 우리는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죠. 주미 한국 대사와의 비밀 면담은 국회 지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어요. 한국 무관세 지대와 주둔비 반전론을 워싱턴에서 모색 중입니다라는 제 제안의 대사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대사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쩍였어요. 정보기관의 분석 자료에서 아시아판 NATO 포석이라는 문구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위원장에게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연결시켰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워싱턴 정가는 아직 이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든 경고 신호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지시였어요. 이제 파문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의사당 전광판에 한반도 전체, 전국 포함 이라는 문구가 번쩍였어요. 회의장은 의원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브리핑 자료가 예상보다 큰 충격을 주었죠.
한반도가 일본 주도의 군사작전 범위에 편입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미국의 안보 이익까지 침해됩니다. 제 설명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긴급 본회의에 배석하며 참전 불가와 동맹 우선 진영으로 나뉘어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을, 공화당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능력은 대만 유사시 필수적입니다. 제 메모가 의원들 사이에 돌아다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의원들의 태블릿에 배포했어요. 미국인의 68%가 대만 방어를 위한 직접 개입에 반대하지만 동맹국을 통한 간접 지원에는 지지가 높다는 결과였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이 데이터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대안임을 보여주었어요. 도쿄 특임조 파견이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일부러 문을 닫았군요.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의 메시지에 한숨이 나왔어요. 일본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양자 협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위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일본은 우리를 이용하려 합니다. 실리콘밸리 CEO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희소금속 급등과 AI 칩 생산 지연 문제가 논의됐어요. 한국의 반도체와 첨단 소재 없이는 미국의 기술 우위가 무너집니다. 이 말은 의원들에게 경제적 현실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실질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언제나 현실적 판단에 기초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책상에 앉아 다음 단계를 구상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우회하여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새로운 법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 도쿄에서 온 보고서에서 한국 후방 기지화 문구를 발견하고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마이클 그린 박사와 통화하며 이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을 자신들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의원실 창문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돔이 무겁게 느껴졌죠. 방위성 도청 문건을 검토하며 충격을 받았어요. 대만 보급축 지도에 한반도가 핵심 거점으로 표시된 것을 보았죠. 서버에 이 자료를 업로드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와 방위비 인상 요구는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였어요. 이 관세 정책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아야 했습니다. CIA 브리핑에 참석하여 일본 관세 혼란 틈타 승부수라는 분석을 들었어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만든 균열을 일본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였죠. 회의실을 나오며 머릿속에 새로운 전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방산 능력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회에 각인시켜야 했어요. 자위대와 호주군의 보급 훈련 정보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로지스틱스 테스트라는 이 훈련은 대만 유사시 물자 공급망 구축을 위한 리허설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죠. 일본은 아시아 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약화될 것이었어요. 한국 사망자 시뮬레이션 슬라이드를 검토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문회 리허설용으로 준비된 이 자료에는
대만 유사시 예상되는 한국 민간인 피해 예측이 담겨 있었어요. 숫자들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닌 실제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체스판의 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워싱턴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 청문회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일본의 야심,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할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어요. 청문회 당일 한국의 조건부 참여 발표문을 검토하며 위원장에게 양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쪽에는 참여의 경제적 이점을, 다른 쪽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초래할 안보적 위험을 명시했습니다. 존 리드 위원장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우리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있군요. 이 한마디가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일본 총리의 기정사실화 회견을 회의실에서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참여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로버트 킹 아시아 정책 담당관이 얼굴을 찌푸렸죠. 일본이 우리를 선수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의 강화가 한미 관계의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모든 의원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국무부 증인 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 압박 의도가 있습니까? 라는 제 질문에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외교적 수사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 능력 없이 대만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남중국해 초근접 기동 실시간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함정이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서 대치하는 장면에 의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을 활용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새벽 3시 청문 질문서를 개정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왜 일본이 언론전을 선점했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했어요. 워싱턴은 늘 새벽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주한미군 사령부의 최신 안보평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방어 능력과 방산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이었죠. 청문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 강은 평온했지만 워싱턴의 정치는 경랑 속에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대만 위협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했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협공이 시작될 터였어요. INDOPACOM의 전구 통합 계획표를 열람하고 전율이 느껴졌어요. 문서 속 한반도는 이미 미일 합동 전략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죠. 일본이 주도하는 안보 구조에서 한국은 자주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군요. 필리핀 해역에서 중국 함정의 미사일 유도 레이더 라곤 경보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 이 정보를 보고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훈련 빈도가 지난 6개월간
43% 증가했고 선제 타격 능력 테스트도 확인되었죠. 공화당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방산 능력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할 절호의 기회였어요. 부산항의 1970년대 흑백 사진과 2025년 스마트 터미널 비교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물류 인프라가 대만 유사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크리스 쿤스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트럼프의 관세가 이런 핵심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국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독백이 유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북한보다 동맹이 무섭다라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었죠. 위원회 내부에 제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동맹을 잃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USTR과 주한 대사관과 함께 무관세와 주둔비 반전 공동 워킹 페이퍼 초안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핵심 전략이었죠. 캐서린 타이와 밤늦게까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 능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이 문장을 문서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실제로는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워싱턴 기념탑이 아침 햇살에 빛나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협공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워킹 페이퍼 초안을 손에 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 문서는 트럼프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논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백악관과 청와대 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양측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어요. 한국의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협정 서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의에서 한국 방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과 생산 능력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설리번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어요. 한국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예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류간보라는 구호가 한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었죠. 위원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간적 압박감을 강조했어요.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기 전에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초당파적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전략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한다는 경고가 담긴 전문을 위원회에 배포했어요. 중국은 한국을 위협해 미국과의 협력을 방해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더욱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원들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드러났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의도치 않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특별 연설 준비에 자문을 제공했어요. 우리만의 선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연설문 초안을 검토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하며 연설의 의미를 설명했죠.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길 원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미국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어요. 하원 초당파 의원단이 코리아 프리 트레이드 앤드 시큐리티 액트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이크 갤러거와 앤디 김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법안의 핵심은 한국 전략물자에 대한 무관세와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 부담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수개월 동안 물밑에서 준비되어 왔고 이제 마침내 공식화될 때가 왔어요. 워싱턴의 서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역사적 순간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균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단독훈련 선언 자료를 분석하며 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자주적 입장을 견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어떤 기회인가요?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할 기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일 양국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새로운 동맹 구조 형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INDOPACOM 사령관 청문회 속기록에서 지휘 통제 우려 발언을 발견했어요. 존 아쿠일리노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적 결정이 미일 통합 지휘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속기록을 위원회와 공유하면서 강조했죠. 우리는 한국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도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관세와 방위비 압박은 역효과를 낳고 있어요. 한국 탄핵 가결 소식에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모든 협상이 일시 중단된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 라인을 통한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었죠. 상원 외교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코리아 프리 트레이드 앤드 시큐리티 액트를 진전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개헌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SNS 팩트체크를 지시하면서 허위 정보와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과 통화했죠. 정치적 혼란은 중국에게 유리합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원들의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퇴임 대통령의 연설이 유출되어 위원회 내부에서 시청했어요. 우리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의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죠. 시드니 샤논버그 의원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이 순간 법안에 대한 지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캐피톨 힐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과 한국, 양국은 모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는 최소 2개월간 지속될 전망이었죠. 그 사이에 우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결정적인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권한대행의 특별 성명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어요. 제한적 개입, 국익 우선이라는 문구가 미 의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 장면을 함께 시청한 의원들의 표정이 변화했죠.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협력의 기회를 찾고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 기회를 막고 있어요. 합참으로부터 충격적인 평가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 60일 이내라는 분석이었어요. 이는 최근 2주간 중국 해군의 대규모 기동훈련과 사이버 공격 증가, 그리고 위성이 포착한 해안지역 병력 집결에 근거한 판단이었죠. 의사당에 긴급 배포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물었어요. 실제 침공이 일어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침공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 상태입니다. 한국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요. 한국 세종대왕급 두 척의 독자 파견 계획에 미국이 소극적 동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 간 직접 채널을 통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진행된 협의의 결과였어요. 위원회에 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설명했죠. 한국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대만해협 외곽 해상 초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지해야 해요. 크리스 쿤스 의원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공세적 억제 훈련 계획서를 검토했어요. 한국이 지휘선 밖에서 측면 지원을 제공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제안했죠. 일본은 한국을 종속적 파트너로 취급하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방위비 인상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열쇠였어요. 코리아 프리 트레이드 앤드 시큐리티 액트가 하원을 가결하고 상원에서 67대 31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개월 동안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보고서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어요. 48시간 특별 절차가 적용된 것은 법안의 긴급성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전략물자, 무관세와 주둔비 미국 부담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은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라는 제 보고서의 결론을 정책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당 계단에 서서 워싱턴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방위비 인상, 압박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 의회에 각인시켰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미 관계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라니 절대 안 된다. 미사일을 쏴대는 나라에서 결혼이라니 제정신이냐? 아빠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만 얘기해라 한마디만 더 하면 아빠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여기 러시아의 한 가정집에서 부녀가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결국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부녀의 오랜만에 재회는 결국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걸까요? 오늘은 러시아의 중학교 교사 세이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48세 세이자라고 해요. 오늘도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도착해 열쇠를 꺼냈어요. 열쇠를 돌리자 쇠가 긁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졌죠. 긴 하루의 수업을 마치고 만족감과 피로감이 뒤섞인 채로 현관에 들어서자 지난 14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늘 그랬듯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요즘은 더욱더 크게 텅 빈 느낌이 들어요. 제 사랑하는 딸 줄리아가 집을 떠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집은 저 혼자 살기엔 너무 커졌지만 줄리아가 돌아올 것을 생각한다면 작은 집으로 옮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배가 고파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48세인 제가 식사를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혼자 살다 보니 대부분의 저녁엔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전날에 먹다 남은 스프였는데 냄비 뚜껑을 열자 스프의 진한 향기가 풍겼어요. 아내는 늘 제가 이 든든한 수프를 좋아하는 걸 놀리곤 했었죠. 그 웃음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스프를 한 그릇 떠서 식탁으로 향했어요. 낡은 나무 식탁에 앉자 자랑이자 기쁨인 딸 줄리아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20살이 된 줄리아의 짙은 젓갈색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초록 눈은 아내를 쏙 빼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줄리아가 아내와 가장 닮은 점은 바로 아내의 정신이었죠. 불타는 의지 모함으로 가득 찬 마음 말이에요. 물론 그로 인해 줄리아가 멀리 떠나버렸지만요. 저 멀리 한국으로 말이죠. 그곳에서 줄리아는 지난 3년간 건축가로 살며 일해왔어요. 사실 줄리아가 처음 한국 일자리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저에게 한국은 늘 불안정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전쟁과 황폐한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어요. 하지만 줄리아는 늘 그런 저를 앉혀놓고 현대 한국에 대한 기사와 영상을 보여주고는 했어요. 아빠, 한국은 아빠가 상상하는 전쟁으로 망해버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며 노트북에 우뚝 솟은 고층 건물들과 도시거리에 빛나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죠.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 중 하나예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또 줄리아는 핸드폰으로 통계 자료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자 6위 수출대국으로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는 했어요. 또 줄리아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사는 기술, 패션, 문화의 중심지라고 했죠. 줄리아가 보여준 것들을 보면 볼수록 제 인식이 구식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걱정은 됐어요. 아버지로서 딸은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줄리아는 항상 꿈을 쫓는 아이였어요.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던 저는 결국 제 두려움을 억누르고 매주 전화하기로 약속을 하며 줄리아가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게도 지금까지 줄리아는 그 약속을 지켰고 매주 하는 영상통화는 저희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늘 줄리아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잘 살고 있는지 얼굴도 보고 서울에서의 삶과 일에 대해 듣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 작업 중인 프로젝트 도전하는 음식, 도시를 둘러싼 산세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면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죠. 그런 줄리아의 얼굴을 볼 때면 아픈 것도 싹 낫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을 마치고 줄리아와 영상통화를 하기 전 저는 잠시 뉴스를 신청하기로 했어요. 새로 뉴스를 시청하는 건 제 일과 중 하나이기도 했죠. 소파에 앉아 뉴스를 틀자마자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북한이 또다시 한국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며
저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나 위험한 나라에 제 딸이 있다니 다시 한번 딸이 걱정이 되었죠. 더 이상 불안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TV를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계를 보았어요. 줄리아에게 전화가 올 시간이 어느새 지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는 불안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줄리아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어쩌죠? 줄리아에게 미사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빠르게 핸드폰으로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한국을 검색하자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는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점점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한국은 아직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이 확실해졌죠. 그때 노트북에서 스카이프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가서 초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가득 환한 미소를 띤 줄리아의 얼굴이 뜬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긴장이 풀렸어요. 아빠, 뭐 하고 계셨어요? 줄리아가 밝게 인사했어요. 줄리아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율리아, 얘야, 깜짝 놀랐네. 괜찮은 거야. 평소보다 늦게 전화했잖아. 저도 모르게 살짝 상기된 톤으로 이야기했어요. 줄리아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했죠. 안 그래도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아빠, 줄리아의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정말로 줄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프라이즈, 이번 주말에 집에 갈 거예요. 며칠 휴가도 냈고 비행기 표도 싸게 구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저는 뜻밖의 소식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창가에서 낮잠 자던 고양이도 놀라 깰 정도였죠. 세상에, 정말이야. 너무 오랜만이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저는 기쁨에 방금 전에 불안은 이미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이번 주라니요. 얼마 만에 보는 딸인지 정말 춤이라고 추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저희는 몇 분 더 수다를 떨고 여행 세부 사항을 정리한 뒤 작별 인사를 했어요. 화면이 꺼지자 지난 몇 달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집에 옵니다. 줄리아가 올 때까지 저는 며칠 동안 준비에 몰두했어요. 온 집안이 다를 만큼 먼지를 닦았고 딸 침대 시트도 갈았어요. 또 시장에 가서 줄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사왔죠. 줄리아가 도착해서 행복해할 생각을 하니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드디어 토요일 아침 저는 너무 설레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빠르게 샤워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공항으로 차를 몰았죠. 콧노래가 절로 나왔답니다. 하하. 입국장에 서서 저는 줄리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입국장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드디어 줄리아를 발견했죠. 가방을 끌며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드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말이에요. 저는 줄리아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어요. 익숙한 샴푸 냄새를 들이마시며 제가 말했죠.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딸아, 정말 보고 싶었단다. 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같이 꽉 안아주었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율리아는 자신의 서울 생활을 들려주었어요. 열정 가득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보존하려 노력 중인 전통 한옥에 대해서 직장 동료, 어머니에게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서 웅장한 북한산에서 했던 하이킹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야기를 하는 줄리아의 얼굴은 너무나 생생하고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줄리아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아빠 집이 너무 깨끗하네요.
저는 웃으며 밥을 먹기 위해 얼른 씻고 오라고 말했죠. 줄리아가 씻는 동안 저는 심혈을 기울여 줄리아가 좋아하는 스프를 만들었어요. 빨간 스프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저희는 다시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줄리아가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줄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준기 오빠가 지난달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식탁보에 스프가 튀었어요. 네, 기억이 나네요. 준기는 한국인 남자친구였어요.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게 단지 잠깐의 연애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니요.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어요. 제 어린 딸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으로 위험한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니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절대 안 돼, 줄리아. 저의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높아졌죠. 한국은 아직 너무 위험해.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니. 특히나 한국에서 사는 건 절대로 허락 못해. 아빠가 지켜줄 수도 없잖니. 줄리아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상처받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저에게 보냈어요. 줄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죠. 저는 아빠가 축복해줄 줄 알았어요. 준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저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너무나도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아빠 정말 멋진 나라예요. 왜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계속 말다툼을 했고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말은 더 날카롭게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이미 몸을 지배한 상태였거든요. 아내에 이어 하나뿐인 딸까지 잃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줄리아는 울먹이며 식탁에서 달아나더니 문을 쿵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오랫동안 줄리아를 생각하며 만든 식탁 위에 스프는 식어버리고 말았죠. 행복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저희의 만남은 최악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대체 줄리아는 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그 딸을 지키려 한 것뿐인데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인데.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고 뒤척이면서 줄리아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커튼 사이로 해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잠자기를 포기하고 부엌으로 터덜터덜 걸어가 진한 커피를 내렸어요. 집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커피를 2잔째 리필하고 있을 때 줄리아가 붉어진 눈으로 방에서 나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아빠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발요. 줄리아는 손으로 식탁볼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죠. 또 한국에서 결혼할 이야기를 꺼낼 거라면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아빠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자 줄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달라고 했죠. 저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집을 뛰쳐나와 저는 마을을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왜 줄리아는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복잡한 생각에 빠져 걷다 보니 어느새 저는 빵집 앞에 서 있었어요. 진열창에는 줄리아가 좋아하는 건포도 롤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빵을 줄리아에게 꼭 사다 주고 싶었어요. 빵집을 지날 때마다 줄리아가 항상 사는 빵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빵을 구매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줄리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현관에 신발도 옷걸이에 코트도 없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저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어요. 종이에는 줄리아의 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줄리아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아빠, 저도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제 선택과 사랑하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집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아빠도 제 행복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담아 줄리아가 편지가 제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처절하게 흐느끼고 말았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뿐인 내 딸을 너무 꽉 잡으려다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몇 달이 흘렀지만 줄리아에게서는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는 짧은 메시지 외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기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때 깨끗했던 집은 먼지투성이가 되었고요. 밤이면 줄리아의 방에 앉아 그녀의 사진을 꼭 붙잡고 후회와 외로움에 홀로 몸부림쳤죠. 그러던 어느 날 현관 벨이 울렸어요. 저는 힘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현관 앞에는 한국 우표가 붙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청첩장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의 청첩장인지 단번에 알 수밖에 없죠. 청첩장의 사진에서 줄리아와 준기가 함께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거든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봉투에는 작은 쪽지도 함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빠,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저희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꼭 아빠가 곁에 계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사람을 아빠도 부디 직접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 제발 오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 줄리아가 쪽지와 청첩장을 보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부엌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초대장과 쪽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죠. 그 순간. 청첩장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줄리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껏 바랬던 건 오직 줄리아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것뿐이었다는 것이 말이죠. 청첩장에 있는 줄리아의 빛나는 미소를 보니 확실히 줄리아는 행복한 선택을 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내 올레나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늘 저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아내였죠. 올레나는 세상에 호기심이 많았고 사람들의 좋은 면을 먼저 보곤 했어요. 눈을 감으니 마치 올레나가 줄리아에게 가라고 기쁨을 함께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어요. 전화기로 성큼성큼 걸어가 줄리아의 번호를 눌렀죠. 줄리아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이 메는 것을 겨우 참으며 입을 뗐어요. 율리아 아빠야 청첩장 받았단다. 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기쁘더구나. 조만간 한국으로 가도록 하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자 줄리아도 눈물로 목이 메인 듯 대답했어요. 아빠 그 말씀 들으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도 아빠 너무 사랑해요. 솔직히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빨리 아빠가 와서 준기 오빠도 만나고 한국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낮에 저희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한국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오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며
저는 주변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온통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느낌의 터미널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쓰레기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공항을 지나면서 문득 저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황폐한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이곳에서 오히려 저는 낯선 땅에선 이방인 같았죠. 저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두 얼굴을 발견하고는 모든 걱정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아빠 줄리아가 울부짖으며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준기도 바로 뒤따라와 잘생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준기는 저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버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가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고개를 숙이려다 마음을 바꿔 준기를 따뜻하게 껴안았어요. 나야말로 내 딸 울리아를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준기가 택시 승강장으로 안내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높다란 고층 빌딩들, 멀리 보이는 푸르른 산자락 서울,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반짝이는 한강까지. 줄리아는 자랑스러워하며 신나게 명소들을 가리켰죠. 저희는 줄리아와 준기가 사는 멋진 아파트에 도착했고 준기는 제 짐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아하고 모던한 가구들, 첨단 가전제품들, 벽에 걸려있는 올리아의 훌륭한 건축. 드로잉까지. 러시아의 아담한 자신의 집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사랑과 개성이 물씬 풍기는 공간이었어요. 신축으로 매우 깔끔하고 세련된 곳이었죠. 뉴스에서 본 한국의 집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저희는 준기가 준비한 김치찌개, 잡채 등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셋은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저는 준기과 특히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가족들, 엔지니어로서의 일, 꿈과 희망까지 말이죠. 대화를 나누고 자주 웃음이 터지는 동안 저는 점점 준기에게 더욱더 깊은 인상을 받았죠. 확실히 윤리와 말대로 준기는 지적이고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줄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행히 든든한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에 저는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줄리아는 저를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줄리아를 따라 번쩍이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함께 달렸어요. 바깥은 점점 침울해 보이는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 갔죠. 마침내 버스에서 내려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DMZ 남북한을 갈라놓은 유명한 비무장지대였던 거예요. 황량한 땅을 가로질러 바라보며 저는 예상치 못한 전율을 느꼈어요. 함께 한 가이드는 한국 전쟁의 역사와 그것이 남긴 상처, 휴전 이후의 오랜 긴장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동시에 통일에 대한 염원 분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일궈낸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죠. 줄리아는 조용히 설명을 들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아빠, 꼭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위험과 갈등만이 아니라 힘과 회복력의 이야기란 걸 이해하셨으면 해요. 이 땅은 그토록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일어서고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게 된 거예요. 이곳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목이 메었어요. 순간 이제까지의 제 편견들이 얼마나 좁고 얄팍했는지 깨달았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없이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었죠.
결혼식 당일 제가 줄리아를 붙잡고 눈물 어린 눈으로 준기에게로 걸어갈 때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나뿐인 딸을 떠나보내는 슬픔하지만 그녀가 찾은 사랑과 동반자에 대한 기쁨들이 뒤섞여 안에서 폭발하는 것만 같았죠. 축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 저는 제 딸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며칠 사이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줄리아야, 준기야, 너희는 이 희망찬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구나. 너희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나 또한 행복하고 자랑스럽단다. 앞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준기야, 줄리아를 잘 부탁한다. 줄리아와 준기는 저를 꼭 껴안았고 한국과 러시아에서 온 하객들은 저희에게 큰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 고향에 온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저는 가능한 한 자주 한국을 찾았어요. 준기와의 관계를 다지고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해 배우는데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죠. 줄리아가 쌍둥이 남매를 낳자 저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러시아의 아담한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한다는 큰 결심을 했죠. 기뻐하는 줄리아와 준기는 자신들의 집 근처에 저를 위한 아늑한 아파트를 찾아주고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줄리아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러시아 이민자들을 돕는 단체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곧 같은 처지의 이민자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가끔은 부엌에 모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K-팝을 들으며 고향의 음식을 만들기도 했어요.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달까요? 문득 전을 뒤돌아보니 제 삶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때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두 문화를 넘나드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기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나날은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손주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도시의 북적이는 거리와 고유한 사찰을 탐험하고 한국 친구들과 제 문화를 나누는 일까지 처음의 두려움은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죠. 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예기치 않은 여정에 대한 커다란 감사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4살 난 준이가 종이에 그린 그림을 들어올렸어요. 파란 하늘 아래 노란 햇살이 빛나고 녹색 잔디밭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었죠. 그림 한가운데에는 손잡고 서 있는 저희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준이야, 가족을 그린 거니? 네, 여기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우리 오빠 준이예요. 준이가 들뜬 목소리로 한 명을 가리켰어요. 너무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냉장고에 멋지게 붙여놓을게. 제가 웃으며 준이를 꼭 껴안았어요. 이민 온 지 4년 만에 드디어 한국어로 손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방에서 준이는 블록 쌓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우와, 정말 높이 쌓았구나. 제가 감탄하며 준이에게 말했어요. 준이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헤,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이제 손주들과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은퇴 후에 삶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었죠. 이날 저녁 줄리아와 준기가 아이들과 함께 모두 제 아파트로 저녁 식사를 하러 왔어요. 식탁에는 제가 정성스레 만든 스프와 준기가 가져온 김치찌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있는 음식들을 보자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빠, 이번 스프는 정말 최고예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맛 그대로네요. 역시 아빠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깐 줄리아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맞아요.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준기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줄리아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준기는 이제 능숙하게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저희는 소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은 제 무릎에 앉아 자장가를 들으며 곧 잠에 빠졌죠. 저는 품에 안긴 손주들을 내려다보며 줄리아와 눈을 마주쳤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 순간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순간이었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한때 딸의 결혼을 반대하던 과거에 편협했던 저를 돌아보면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줄리아가 이루어낸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줄리아가 얼마나 용감하고 현명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물론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이 낯설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친구를 사귀는 과정은 어렵기도 했지만 매우 값진 경험이었죠. 지금 줄리아는 건축가로서 꾸준히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고 준기 역시 엔지니어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제는 둘 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성취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이었어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랑하는 딸의 행복과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한국은 저에게 더 친숙하고 편안한 곳이 되어갔어요. 아침 산책으로 시작해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손주들을 돌보고 딸 내외와 저녁을 함께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은 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죠. 가끔 그리운 고향 러시아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줄리아와 함께 커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는 완벽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한국에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어느 포근한 봄날 저는 한강변을 따라 줄리아 준기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소풍을 나왔어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푸른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자 준기는 정성스레 싸온 김밥과 과일을 꺼냈죠. 아빠 김밥. 최고. 준이가 한입 베어 물며 소리를 질렀어요. 준이야, 러시아에도 김밥 같은 음식이 있어. 줄리아가 씩 웃으며 말했죠. 정말요? 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인데. 너희 엄마도 어릴 때 그걸 먹고 자랐단다. 제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 러시아에 가면 꼭 함께 만들어 먹어보자꾸나. 저희는 그렇게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꽃잎이 흩날리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데 즉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우세요? 할아버지 준이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란다. 줄리아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도 아빠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아빠, 나도 너희를 너무 사랑한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을 따라 소중한 순간이 제 시간 제자리에 걸려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엇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여기 사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한때 안 좋은 편견으로 인해 제가 배척했던 한국은 오히려 저를 품어주고 행복을 선사해주게 되었죠. 이제는 오히려 이곳이 더 고향 같아요. 앞으로의 삶도 저는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리고 확실히 한 가지 깨달은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편견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고 경험할 때야 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답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고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대가 컸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고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은 끝없이 뻗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터미널을 통과하면서 저는 미국에 있는 집과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지판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영어 번역이 되어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짐을 찾은 후 표지판을 따라 서울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공항철도 ARS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세련되고 깨끗했으며 좌석도 편안했고 가방을 넣을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시골을 달리는 동안 저는 창문에 코를 대고 멀리 보이는 논과 산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역의 규모와 북적거림에 놀랐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었고 안내방송 소리와 기차 소리로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고려대학교 근처에 있는 안암역으로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하철 입구로 가서 매표기 앞에 서니 약간 당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튼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친절해 보이는 한 노인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표를 사는 방법과 어느 노선을 타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안암역까지 지하철을 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깨끗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정확히 도착했고 역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새로운 경험들을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안암역에 도착하자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가 즐비한 번화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에는 나무와 알록달록한 간판이 늘어서 있었고 공기는 맛있는 한국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인하고 주변의 광경과 소리를 들으며 고려대학교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문을 들어서자 경외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캠퍼스는 오래된 벽돌 건물과 푸른 잔디밭이 어우러져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은 서둘러 수업을 들으러 오가며 서로 수다를 떨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제가 정말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살게 될 유학생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친절한 리셉션 직원이 체크인과 방 찾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새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편안한 침대와 책상이 있는 밝고 넓은 방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짐을 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모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더 많이 탐험하고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에 푹 빠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창밖의 도시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움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왔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 놀라운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멋진 일들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 서울에서의 첫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밖에서는 도시의 활기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배낭을 챙기며 새로운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궁궐 경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궁궐 대문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궁전 경내에 들어서자 곡선 지붕과 화려한 장식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 건물로 둘러싸인 광활한 안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광경과 소리를 감상하며 천천히 안뜰을 걸었습니다. 공기는 새들의 지저귀과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더 둘러보다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화려한 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한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느슨하게 흘러내리는 치마와 몸에 꼭 맞는 저고리로 의외로 편한 옷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저는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며 궁궐 경내를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왕이 정사를 보았을 법한 어좌와 왕실 가족이 살았을 법한 왕비실을 방문했어요. 벽과 천장을 장식한 정교한 그림과 조각들이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감탄했어요. 경복궁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전통 예술과 공예품으로 유명한 인사동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 내려서 상점과 갤러리가 늘어선 번화한 거리로 나왔어요. 공기는 향의 향기와 한국 전통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도자기 서예부 수제 종이 부채를 감상하며 좁은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저는 전통다도 시연을 구경하러 들렀는데 주인이 섬세한 도자기 컵의 녹차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서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절한 노인의 안내에 따라 직접 종이 부채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맛있는 간식과 식사로 유명한 지붕이 있는 대형 시장인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지나가는 행인을 부르는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석쇠에서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 생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저는 매콤한 떡볶이부터 고소한 파전 달콤한 호떡까지 모든 음식을 조금씩 먹어보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맛의 향연이 펼쳐졌고 그 맛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상인 및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부족한 한국어를 연습하고 음식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대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는 서울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유명한 랜드마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으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남산 기슭까지 걸어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동안 숨막히는 도시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하늘과 맞닿은 듯한 높은 건물인 서울타워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니 사방이 훤히 내다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너무나 크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고 수많은 이야기와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도시를 더 많이 탐험하고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산을 내려와 지하철을 타고 안암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고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 보고 느꼈던 놀라운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부터 광장시장의 북적거림 서울타워의 숨막히는 전망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울이 가진 매력의 극히 일부분만 경험한 것 같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만들 추억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험을 꿈꾸며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수업과 숙제 도시 탐험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고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걷다가 한 학생 동아리의 전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동아리에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대학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열리는 동아리 다음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세계 각지에서 온 친근한 얼굴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북미에서 온 학생들은 모두 여행에 대한 사랑과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열정적인 한국 학생 준이라는 클럽 리더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다른 멤버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페이스트리를 먹으며 지금까지 서울에 대한 경험과 인상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의 다양한 배경과 관점에 놀랍고 이렇게 따뜻한 커뮤니티를 발견한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클럽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면서 몇몇 멤버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새 친구 중 한 명은 일본 출신이지만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유나라는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종종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유나가 발견한 숨겨진 명소를 방문하곤 했어요. 어느 토요일 유나와 저는 한국의 전통, 가옥으로 유명한 서울의 유서 깊은 동네인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으로 가서 마을의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건축물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많은 집들이 박물관 찻집 공방으로 개조되어 있었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 집들을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걷는 동안 유나 선생님은 한옥의 역사와 한옥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곡선 지붕부터 복잡한 격자 무늬까지 모든 디테일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한옥 찻집에서 전통 다도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는데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향기로운 녹차를 마셨어요. 오후에는 장인들이 한지를 만드는 작은 공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는 온화한 노인이었던 공방 주인은 우리에게
직접 한지를 만들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한지를 펄프통에 담그고 햇볕에 말리기 위해 종이를 누르는 동안 1시간 동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유나와 저는 수공예품과 기념품이 담긴 가방을 양손에 가득 들고 지하철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함께 만든 멋진 추억과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말 학생 동아리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인 비무장지대 DMZ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곳을 방문한다는 것이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동아리 리더들의 안내와 여행 가이드의 전문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비무장지대로 이동했고 도중에 검문소와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공동경비구역 JSA에 도착했을 때 으스스한 정적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유엔군 병사로부터 한국 전쟁의 역사와 현재 남북한 관계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JSA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슬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전선 양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 협상이 진행되던 텅 빈 회의실, 포로들이 교환되던 다리 등은 전쟁의 인명피해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견학 후에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통해 멀리 보이는 언덕과 마을을 바라보며 휴전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언젠가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날의 강렬한 경험과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와 정치에 대해 얻은 통찰을 떠올렸습니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우정의 끈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과 새로운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숨은 명소를 탐험하고 서로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 배우는 등 정말 많은 멋진 경험과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말 친구들과 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한국 대중문화와의 연관성으로 유명한 춘천의 아름다운 섬 남이섬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평역으로 가서 여객선을 타고 섬으로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탐험을 시작했어요. 가로수 길을 따라 반짝이는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동안 평화로움과 기쁨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섬은 무성한 녹지와 산들바람 그림 같은 풍경이 어우러진 천국과도 같았어요. 한국의 인기 드라마 겨울연가를 촬영한 유명한 촬영지에 들러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강가에서 피크닉 점심을 즐기며 좋아하는 한국 간식을 나눠 먹으며 지난 몇 달 동안의 모험을 회상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함께 만든 멋진 추억에 대한 행복과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페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친구들과 저는 밤 문화와 음악으로 활기찬 동네인 홍대의 한 노래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와 영어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이른 새벽까지 함께 웃고 춤을 췄습니다. 친구들과 작별 포옹을 하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하면서 저는 씁쓸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이곳에서 쌓은 추억과 우정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여기서 얻은 교훈과 경험들이 앞으로의 저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머금고 감사한 마음으로 창밖으로 아래 도시를 바라보며 벌써부터 다음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장소, 먹었던 음식, 사귀었던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제 생각과 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반 친구들과 선생님 등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복도를 걷다가 한 무리의 학생들이 다가오는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고 싶은 곳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 중 누구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룹에게 다가가 서울 방문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여행지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남이섬의 고요한 아름다움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 매혹적인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흥미와 호기심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비공식적인 한국 홍보대사가 되어 제 경험과 지식을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제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도 개설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계속 나누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우들과 친구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 준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블로그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방문을 독려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여름방학에 서울에 와서 동아리 투어 가이드 자원봉사로 일하면서 다른 유학생들에게 서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에 감격했고 바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훔쳐간 서울에 다시 돌아와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학생들과 한국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온 첫날부터 제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하고 압도된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마음으로 도착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사람들과 장소들을 경험하고 교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정과 연결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와 관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힘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성장과 발견, 모험을 위한 끝없는 기회로 가득한 광활하고 멋진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추억이 영원히 남아 가능성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미래로 저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